자기야, 기다려. 내일이면 우리 자유야. 내게는 낡은 세단 한 대가 있다. 남편은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차였다. 하지만 결혼 3주년 기념일이 되자 그는 난데없이 내 차를 정비하겠다며 가져갔다. 그날 밤 나는 갑작스러운 야근 때문에 차를 두고 퇴근했다. 다음날 아침 TV 뉴스에서는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뉴스 화면에 잡힌 익숙한 고철 덩어리를 보며 남편은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날 내 차를 몰래 끌고 나간 사람이 바로 그가 애타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여자였기 때문이다. 창밖에는 누가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렸다. 초겨울 밤 서울의 공기는 뼈 사이를 파고드는 듯 습하고 차가웠다. 나는 거실의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에 앉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신경 말단을 타고 심장까지 기어 올라와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박지훈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과도 한 자루를 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과를 깎고 있었다. 사각, 사각. 칼날이 껍질을 스치는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집안에서 무한히 증폭되어 마치 어떤 짐승이 이를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벌써 서재로 들어가 그 비싼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고 게임 세계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내가 거실에서 패를 뱉어낼 것처럼 기침을 해도 팀원들에게 방해된다며 짜증을 낼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 바로 전날 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심지어 먼저 과도를 집어들었다. 수아야.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찻잔을 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컵 안에 찬물이 출렁이며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나는 황급히 두 손으로 컵을 단단히 감쌌다. 너무 세게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왜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지만 성대가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박지훈이 고개를 들고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입가에는 정성껏 연습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눈가에 주름까지 한데 모여 마치 얼굴에 붙인 가짜 가면 같았다. 당신 차, 요즘 브레이크에서 소리 좀 나지 않아?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 중고 아반떼는 내가 결혼 전에 3년 동안 모은 적금으로 산 차였다. 결혼할 때 그 빌어먹을 전셋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봐두었던 새 차를 포기하고 대신 이 낡은 차로 바꿔야만 했다. 예전에 그는 그 차를 뭐라고 했던가? 반년 전 어느 비 오는 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내 차는 강변북로에서 퍼져버렸고 나는 빗속에서 2시간 동안 견인차를 기다리다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박지훈은 다리를 꼬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물에 빠진 생쥐꼴인 나를 보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다. 엉덩이 한 번 떼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그딴 고물차는 진작에 폐차했어야지. 수리비가 한 달 택시비보다 더 나오겠네. 자기가 굳이 끌고 다니겠다더니 꼴 좋다. 비 맞은 몸으로 바닥에 물 떨어뜨리지 마. 방금 걸레질했으니까. 그 눈빛, 쓰레기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내 브레이크를 걱정하고 있다. 괜찮아요. 잡음이 좀 있긴 한데 낡은 차는 다 그렇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사과씨를 쳐다봤다. 그게 어떻게 괜찮아? 박지훈은 과장되게 목소리를 높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담배 냄새와 저렴한 향수가 섞인 냄새가 확 끼쳐왔다. 내일은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잖아. 어떻게 아내를 안전하지도 않은 차에 태우고 다니게 해? 마침 나 내일 오전에 휴가니까 내가 카센터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정비 좀 해줄게. 전체 정비.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네 글자는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흐릿한 각막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꿰뚫어 보고 싶었다. 죄책감 때문일까? 내 가족 카드를 그 여자에게 줘서 강남 백화점에서 한도를 초과할 때까지 긁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지난 추석, 시댁에서 나 혼자 하루 종일 전을 부치게 해놓고 자기는 친구들과 골프 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제사상에 올린 조기 위치가 틀렸다고 불평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아니, 박지훈 같은 인간의 사전에는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의 눈은 어떤 흥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도박꾼이 마지막 패를 뒤집기 직전의 눈빛이었다. 아니에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나는 본능적으로 거절했다. 에이, 나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는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서 내 차 키를 낚아채 손에 꽉 쥐었다.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정했어. 내일 저녁에 남산타워 레스토랑 예약해놨으니까 당신은 차 끌고 바로 거기로 와. 내가 정비 끝낸 차 회사 주차장에 갖다 놓을게. 그는 정비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창밖에서 천둥이 우르릉거리며 지나갔다. 번개가 순간 거실을 밝혔고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음흉한 미소 또한 환히 비쳤다. 그 순간 나는 전셋집 거실이 아니라 벼랑 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메마르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럼 수고 좀 해줘요. 박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피어났다. 역겨울 정도로 찬란했다. 그는 그 토끼 모양 사과를 제 입에 넣고 힘껏 씹었다. 과즙이 이 사이에서 터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일찍 자, 여보.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그의 가벼운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위산이 역류하는 순간 나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박지훈,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새벽 2시. 침실은 박지훈의 우레와 같은 코골이로 가득 찼다. 그 소리는 높낮이가 불규칙한 것이 마치 녹슨 톱으로 나무를 써는 듯 했다. 나는 그를 등지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 벽지 무늬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습기 때문에 벽지 한쪽 귀퉁이가 일어나 마치 벗겨진 피부 조각 같았다. 갑자기 등 뒤에 코골이가 멈췄다. 매트리스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즉시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척 호흡을 조절했다. 어둠 속에서 사부작거리는 옷 입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 한 걸음, 두 걸음. 맨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 침실 문이 살짝 열리고 복도에 희미한 센서 등 불빛이 가느다란 선처럼 들어와 정확히 내 얼굴을 갈랐다. 나는 눈꺼풀의 떨림을 억지로 참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몇 초 후 현관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알림음이 들렸다. 그가 일부러 소리를 줄여놓았지만 고요한 밤중에는 총성처럼 귀에 거슬렸다. 그가 나갔다. 나는 벌떡 눈을 뜨고 이불을 걷어차며 침대에서 뛰어내려 맨발로 창가로 달려갔다. 두꺼운 암막 커튼 한쪽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수많은 금빛 바늘처럼 비추고 있었다. 검은색 우비를 입은 박지훈이 유령처럼 아래층 주차장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보물처럼 아끼는 외제차로 가지 않고 곧장 내 낡은 차로 향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 쿵,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거대하게 울렸다.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 위치는 앞바퀴 쪽이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나는 그의 손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를 자르는 듯 그의 손놀림은 거칠고 단호했다. 몇 분 후 그는 차 밑에서 기어 나와 무언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몸을 일으켜 손에 묻은 흙탕물을 털어냈다. 이렇게 멀리 빗줄기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도
나는 그가 지금 느끼는 안도감과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불빛이 그 순간 유독 흉측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비췄다.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내 예비용 구형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복제해둔 그의 클라우드 계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빛이 눈을 찔렀다. 방금 발송된 문자 한 통, 수신인은 K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내용은 짧은 한 줄이었다. 자기야, 기다려. 내일이면 우리 자유야. 휴대폰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두꺼운 카페트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자유. 이것이 그가 내게 주는 결혼 3주년 기념 선물이었구나. 온몸에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손발이 방금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처럼 차가워졌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뛰쳐나가 그를 추궁하고 싶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나 혼자 박스 3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던 일. 그에게 한정판 피규어를 사주기 위해 내가 오래전부터 찜해두었던 코트를 반품했던 일. 시어머니가 나를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할 때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냉소하던 그의 모습. 모든 서러움, 인내, 희생이 이 순간 브레이크 선을 자르던 그 남자의 단호한 뒷모습으로 변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여자를 위해, 그깟 보험금을 위해, 나라는 아줌마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전례 없이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왔다. 나는 재빨리 바닥에 휴대폰을 주워 베개 밑에 숨기고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목숨을 노리는 남자를 등지고 누워 다시 평온해진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퍼졌다. 증오의 맛이었다. 박지훈, 그렇게 놀고 싶다면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고.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더러운 걸레처럼 흐려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침 6시 반이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박지훈은 없었다. 침실을 나와보니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 내 차 키가 눌려 있었다. 여보, 출근했어. 어젯밤에 차는 내가 미리 봐뒀는데 큰 문제는 없고 브레이크 오일이 좀 부족해서 채워놨어. 오늘 저녁 남산에서 봐, 사랑해. 쪽지 옆에는 내가 아마 영원히 마시지 않을 비타민 음료 한 병도 놓여 있었다. 그 휘갈겨 쓴 글씨를 보며 나는 냉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밤새 봐줬다고? 밤새 망가뜨렸겠지? 나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손끝이 따끔했다. 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나는 지금쯤 바보처럼 이 죽음의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어느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고깃덩어리가 되어야 했다. 그러면 그는 비통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겠지? 꿈도 야무지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영 팀장님이었다. 여보세요, 한대리. 너 어디야? 큰일 났어. 김 팀장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고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전화를 어깨에 낀 채 기계적으로 어젯밤 남은 찬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감사팀에서 갑자기 들이닥쳤어. 오늘 상반기 세무자료 전부 기습 점검한대.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중점 대상이야. 8시까지 무조건 회사로 와야 해. 8시. 지금은 이미 6시 40분. 여기서 광화문까지 출근 시간에는 최소 1시간 반이 걸린다. 하지만 팀장님, 저는... 하지만은 무슨...
내가 지금 너희 아파트 근처에서 사람 태우는 중인데 가는 길이야.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려. 5분 안에 도착해. 뚜뚜. 전화가 끊겼다. 나는 현관에 서서 여전히 그 차 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내가 차를 몰지 않으면 박지훈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 다시 기회를 노릴 것이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 시선이 신발장 위로 향했다. 그곳에 예비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지훈의 예비 열쇠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그 여자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다. 지난달 집에 있던 예비 열쇠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에게 물은이 잃어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열쇠 복사 영수증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여자, 이지영. 그녀는 내가 본처라는 명분을 가진 것을 항상 질투했다. 내 SNS 계정에 익명으로 찾아와 나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늙은 년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심지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몰래 온 적도 있었다. 만약 미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원래의 차 키를 신발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가방만 챙겨 들고 하이힐로 갈아 신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숫자가 15에서 1로 바뀌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김 팀장님의 검은색 세단이 이미 길가에 서 있었다. 비상등이 잿빛 새벽 안개 속에서 재촉하듯 깜빡이고 있었다. 차 문을 열고 타기 전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하주차장 출구를 돌아보았다. 그곳은 거대한 입을 벌린 것처럼 고요했다. 은회색 아반떼가 지하 2층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것의 브레이크는 이미 끊어져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덫과 같았다. 한대리. 빨리. 늦겠어. 김 팀장님이 차 안에서 소리쳤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쾅 소리와 함께 차 문이 닫히며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다. 차가 출발해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나는 조수석 등받이에 기대어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 집은 지금쯤 텅 비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텅 비어 있을까?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복제된 계정에서 온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인 이지영. 자기야, 나왔어. 그 아줌마 오늘 차 끌고 출근해? 나 집에 한번 가보려고. 몇 초 후 박지훈이 답장했다. 난 이미 나왔어. 걔 아마 7시쯤 나갈 거야?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 중요한 날은 무슨. 결혼기념일이 뭐 대수라고. 당신 마음속엔 나만 있어야지. 화면의 글자들을 보며 심장이 세차게 수축했다. 이지영, 그녀가 우리 집에 가려고 한다. 만약 그녀가 신발장 위에 열쇠를 본다면 공포와 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전류가 순식간에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꽉 막혀 있었고 수많은 자동차 불빛이 붉은 강을 이루고 있었다. 그 강물 속에서 곧 한 대의 차가 지옥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오전 10시. 광화문 사무실은 전쟁터처럼 바빴다. 프린터 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세무보고서를 정리했다. 모든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귀에서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날카로운 비명, 금속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굉음,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한 대리님. 옆자리 김 대리가 내 팔을 툭툭 쳤다. 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손에 든 스테이플러가 찰칵 소리를 내며 허공을 찍었다. 왜 그래요?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나를 보며 말했다. 어디 안 좋아요? 좀 쉬었다 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책상 위 커피를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검은 액체가 흰 셔츠 소매에 몇 방울 튀었다. 마치 마른 핏자국 같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벽에 걸린 TV에서 원래 나오던 경제 뉴스가 갑자기 끊겼다. 화면 아래로 붉은색 속보 자막이 흘러갔다. 속보, 강변북로에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승용차 한 대 가드레일 뚫고 한강으로 추락.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화면을 쳐다봤다. 화면은 헬리캠으로 찍은 것이었다. 흙탕물 같은 한강 수면 위로 은회색 승용차 한 대가 떠 있었다. 차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 마치 찌그러진 캔 같았다. 구조대의 고무보트가 주변에서 인양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차량 뒷범퍼에 있던 희미한 흠집은 지난번 마트에 갔을 때 카트에 부딪혀 생긴 것이었다. 내 차였다. 세상에, 너무 끔찍하다. 저 구간 얼마 전에 보수공사 하지 않았나? 어떻게 저기로 떨어지지? 브레이크 고장이었다나 봐. 감속 흔적이 전혀 없이 그대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날아갔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서 파리처럼 위잉거렸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떨어졌다. 정말로 떨어졌다. 만약 오늘 아침 내가 팀장님 차를 타지 않았다면 지금 저 차가운 강물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내 목을 세게 조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지역번호의 유선 전화였다. 왠지 모르게 주변의 모든 소리가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그 다급한 벨소리만이 텅 빈 사무실 안에서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지훈 씨 가족 되십니까? 여기는 용산경찰서입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한 내 목소리를 들었다. 아, 한수아 씨 맞으십니까?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부인 소유의 차량이 강변북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주 가족분께서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로 즉시 와주셔야겠습니다. 사망자는 누군가요? 나는 알면서도 물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가족분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 박지훈 씨의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가 윙 울렸다. 박지훈의 신분증. 맞다. 그 차는 평소 내가 몰았지만 보험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차 안에 항상 그의 신분증 사본을 넣어두었다. 경찰이 아마 오해한 모양이다. 아니면 아직 운전석에 있던 시신의 진짜 신원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거나.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국수 가닥처럼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서야만 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순천향대학병원 지하 1층. 이곳의 공기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죽음 특유의 향기를 풍겼다. 복도의 형광등은 시리도록 하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추었다. 영안실 문에 채 닫히도 전에 심장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수아야. 내 수아야.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내가 레스토랑도 다 예약해놨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 수아를 데려가신 겁니까? 왜 제가 아니었냐고요. 주변에는 구경꾼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 몇몇이 몰려 있었다. 그의 비통한 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어젯밤 그가 브레이크 선을 자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문자를 보지 않았더라면 나도 정말 감동해서 그와 함께 울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양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다. 지극한 사랑을 가진 남편이라는 캐릭터를
그는 정말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조용히 이 쇼를 지켜보았다. 내 몸은 그림자 속에 숨어 마치 지옥에서 온 유령 같았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지훈 씨,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진정하십시오. 사망자의 유품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건넨 것은 물에 불어 터진 분홍색 샤넬 핸드백이었다. 이지영이 지난달에 새로 산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어떤 분이 준 선물이라며 SNS에 자랑까지 했었다. 박지훈은 그 가방을 본 순간 울음소리를 뚝 그쳤다. 그의 눈이 순간 커지고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는 당연히 이 가방을 알고 있었다. 내 가족 카드를 한도 초과할 때까지 긁어서 그 여자에게 사준 것이었으니까? 이건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의 얼굴은 비통함에서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운전석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그리고 사망자에게서 신분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보아 젊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박지훈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거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가방을 만지려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츠렸다.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시신을 그는 목이 쉰 채 외쳤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울음이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이 그를 데리고 시신 안치실 문으로 향했다. 그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그들을 따라갔다. 안치실 안,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한 구가 누워 있었다. 박지훈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그의 손이 하얀 천의 한쪽 끝을 잡았다. 그의 손은 파킨슨병 환자처럼 떨리고 있었다. 수아일 거야. 그는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이기만 하다면 그의 모든 죄는 묻히고 그는 돈을 받고 이지영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거칠게 천을 걷어 올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거기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은 충격과 강물 때문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굵은 웨이브 머리, 그리고 목에 걸린 그가 선물한 까르띠에 목걸이는 그녀의 신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지영. 게다가 그녀의 살짝 부른 배 위로는 인부용 신축성 바지가 입혀져 있었다. 그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다. 우회. 박지훈은 그 얼굴을 보고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허리를 숙여 바닥에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다. 노란 담즙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쏟아져 나왔고 시큼한 악취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안 돼.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짐승과도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 소리에는 절망, 후회, 그리고 끝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제 손으로 브레이크 선을 잘랐다. 그는 제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지옥으로 보냈다. 바로 그때 나는 시신 안치실 문 앞까지 걸어갔다. 내 하이힐이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그의 울부짖음을 뚫고 그의 귓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박지훈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구토물로 범벅이 되어 마치 집 잃은 개처럼 처참했다. 그가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멀쩡하게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알은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나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어젯밤 그와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손을 들어 옷깃을 가볍게 정돈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소리 없이 세 글자를 말했다. 서프라이즈. 박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에서 컥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쿵. 그의 뒤통수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그는 이지영의 시신 옆에서 기절해버렸다. 나는 그 광경을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듯 차갑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돌려 옆에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찰을 보았다. 경찰관님, 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젯밤 도둑을 막기 위해 집에 설치해둔 숨겨진 카메라에 찍힌 모든 영상이 담겨 있었다. 나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이것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편도 티켓이었다. 내가 USB를 경찰에게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남자가 달려와 내 손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악력은 대단해서 손목이 아플 정도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낯선 얼굴이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사냥감을 살피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한수아 씨, 저는 보험사 조사원입니다. 그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증거를 제출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를 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지훈에게 향했다가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다. 그 브레이크 선 언제부터 끊어진 걸 알고 계셨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건너뛰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손에 쥔 USB가 순간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그의 소나귀에서 내 손을 빼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브레이크 선이요. 나는 그 세 글자를 되뇌었다. 목소리는 바닥에 떨어진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보험조사원이라고 자칭한 그 남자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가늘고 길어 마치 기회를 엿보는 뱀 같았다. 눈의 흰자 위에는 핏발이 서 있어 내 창백한 얼굴에서 허점이라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했다. 복도의 냉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목덜미에 솜털이 곤두섰다. 심장이 흉곽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북을 치는 듯한 박동이었지만 나는 억지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순간 눈을 깜빡이는 횟수 한 번 잘못했다가는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천천히 되물었다. 얼굴에는 혼란, 충격, 그리고 모욕감이 뒤섞인 분노가 적절히 떠올랐다. 그 차의 브레이크 선이 누군가 고의로 잘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 손에는 낡은 가죽 시계줄이 달린 손목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초침이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매 순간이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한수아 씨, 현장 흔적과 저희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브레이크 선의 절단면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자연적인 마모일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려다 벽에 붙은 금연 표지를 보고는 짜증스럽게 다시 집어넣었다. 게다가 만약 이것이 살인 사건이라면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차량의 상해 보험 수혜자는 남편이신 박지훈 씨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망자는 이지영 씨고 원래 차에 탔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묵은 담배 냄새와 비에 젖은 곰팡이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그래서 몹시 궁금하군요. 왜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지 않으셨는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연은 없다. 반년 전 내가 생리통으로 침대에서 뒹굴며 박지훈에게 뜨거운 물 한 잔만 달라고 애원했던 날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 이지영의 생일 선물을 고르느라 바빴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너는 좀 유난 떨지 마라. 알아서 일어나서 마셔. 나 지금 나가야 하니까 내까짓 일로 내 중요한 일 방해하지 말고.
그날의 절망과 추위가 지금 내 최고의 연기 연료가 되어주었다. 내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안약 따위는 필요 없었다. 지난 3년의 세월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약 알았다면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몸이 폭풍우 속의 낙엽처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만약 그게 죽음의 차라는 걸 알았다면 제가 그 여자를 운전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제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나는 갑자기 손을 들어 아직 안 치실 깊은 곳으로 옮겨지지 않은 박지훈을 가리키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건 제 차였어요.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태워주지 않으셨으면 지금 저 안에 썩은 고깃덩이가 돼서 누워있을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를 의심하세요? 저기 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척하는 저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내 목소리는 텅 빈 영안실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주변의 경찰과 의료진들이 이쪽의 소란에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아까 조서를 작성하던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와 나와 조사원 사이에 섰다. 피해자 가족분께서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방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 수사에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조사원은 거의 발작하는 내 모습을 보더니 눈 속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당황과 망설임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도 아마 이렇게 절망하고 무너지는 용의자는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정상적인 논리 안에서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며 내연녀가 그 시간에 차를 훔쳐갈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서요. 그는 양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를 취하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저 관례적인 절차였습니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둔 채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손바닥의 가림막 아래로 나는 손가락 틈새로 그가 물러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한수아 씨, 아까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경찰이 몸을 돌려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로 물었다. 그 USB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등으로 얼굴의 눈물을 아무렇게나 닦아낸 뒤 그 검은색 USB를 경찰의 손에 건넸다. 금속 케이스는 내 손바닥의 땀으로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이건 저희 집 거실에 도둑 막으려고 설치한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젯밤에 그 사람이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서워서 나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차를 고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차를 고치는 줄 알았다고요. 경찰은 USB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내용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조사실. 이곳에는 창문이 없었고 머리 위에는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신경질적인 전류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인스턴트 커피, 묵은 서류,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여경이 친절하게 타준 뜨거운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종이컵이 조금 뜨거웠지만 나는 그것이 유일한 온기인 양 꽉 쥐고 있었다. 일방향 유리 저편에서는 몇몇 형사들이 컴퓨터 앞에 둘러앉아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무심함에서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화면 속의 영상을 상상했다. 어젯밤 폭우가 쏟아지던 주차장.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검고 거대한 바퀴벌레처럼 검은 우비를 입고 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 그의 손에 들린 펜치가 야간 투시 카메라의 녹색빛 아래서 차갑게 번쩍이는 모습. 찰칵. 그 선명한 소리는 비록 녹음되지 않았겠지만 나는 이미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그가 차 밑에서 기어 나와 우비의 모자를 벗는 순간 가로등이 정확히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목적을 달성한 후의 희열이 가득했고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으며
눈빛은 곧 성가신 짐을 벗어던질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심지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곧 다가올 자유를 축하하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브레이크 선을 자르는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악독한 영혼의 클로즈업이었다. 쾅!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그 USB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부숴버릴 기세였다. 그 짐승 깨어났어. 그는 옆에 경찰에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금 깨어났습니다. 옆 조사실에 있는데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듯 울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 형사팀장이 냉소하며 손에 든 서류철을 책상 위에 3개 내던졌다. 이 영상, 그놈한테 보여줘. 지가 어떻게 지 손으로 그 여자를 저 세상으로 보냈는지 똑똑히 보게 하라고. 나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을 바라보았다. 손톱 밑에는 아침에 샌드위치를 만들 때 묻었던 빵 부스러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나를 위해 비타민 음료를 준비하는 척하며 내가 저승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려 했다. 한수아 씨. 형사팀장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말투는 유난히 부드러웠고 심지어 연민마저 묻어났다. 영상 증거에 따르면 박지훈은 살인미수 혐의가 명백합니다. 비록 사망자는 이지영 씨지만 그의 살인 동기와 행위는 당신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공허하고 지쳐 있었다. 형사님,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죽이려 한 건가요? 그 여자 때문에요? 그 여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서류철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의 휴대폰에서 일부 대화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그는 이지영 씨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었고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동차 보험 사망 수혜자 역시 그였고요. 이놈, 양쪽으로 다 받아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양쪽으로 다 받아먹으려고. 그런 거였구나. 그의 눈에는 나와 그의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 모두 그저 걸어다니는 ATM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정말로 큰 소리로 웃고 싶었다. 박지훈. 내가 사냥꾼인 줄 알았겠지만 실은 내가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사냥감이었어.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열었다. 규정상 좀.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랫동안 긴장했던 탓에 무릎이 조금 후들거렸다.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만 물어보면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는 핏발이 선 내 두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에서 지켜볼 겁니다. 옆 조사실. 박지훈은 철제 의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다. 정성껏 손질했던 머리는 새 둥지 같았고 값비싼 양복은 구겨진 채 몸에 걸쳐져 있었으며 구토물이 마른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흐리멍덩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온몸을 통제 불능 상태로 떨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잿빛 눈동자에 갑자기 기이한 빛이 터져나왔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눈빛이었다. 수아야, 나 좀 살려줘. 그는 앞으로 달려들려다 수갑에 세게 당겨졌고 손목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경찰한테 말해줘. 오해라고. 나는 그냥 차를 고치려던 것뿐이라고. 정말로 차를 고치려던 거였어. 브레이크 선이 왜 끊어졌는지 나는 몰라. 너지. 내가 직접 끄는 거지?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이 지경에 와서도 그는 여전히 나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으려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나는 그를 마치 발밑에 밟힌 바퀴벌레를 보듯 쳐다보았다. 박지훈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경찰들이 이미 감시 카메라 영상 다 봤어요. 당신이 선을 자르는 동작, 그리고 꽃처럼 활짝 웃던 당신 얼굴, 전부 선명하게 찍혔다고요. 박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다. 그의 입은 턱이 빠진 것처럼 크게 벌어졌고 목에서는 허하는 풀무 소리가 났다. 감시 카메라? 네, 당신이 비싸다고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그 방범용 감시 카메라요. 제가 몰래 설치했는데 원래는 도둑 잡으려고 한 거였는데 살인범을 잡았네요.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다.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나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역겨운 공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음량으로 말했다. 오늘 아침 내가 운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지영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박지훈의 동공이 바늘 끝처럼 수축했다. 걔가 뭐라고 했는데? 내 차를 몰고 우리 회사 앞으로 와서 시위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준 예비 열쇠가 있다면서요. 나더러 화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화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타고 싶으면 타라고. 박지훈이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책상에 찍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이마가 피로 물들었다. 너였어. 내가 일부러 걔를 타게 한 거야. 너는 브레이크 선이 끊어진 걸 알고 있었어. 일부러 그런 거야. 이 독한 년. 내 애를 죽였어. 내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는 발작적으로 고함을 질렀고 침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뒤에 서 있던 형사가 즉시 달려와 그를 제압했다. 얌전히 있어. 나는 그 자리에 눈꺼풀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미친 개처럼 발버둥 치는 것을 그의 눈 속에서 후회, 고통, 절망이 뒤섞여 핏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지훈,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지지도 않은 치마를 정돈했다. 당신은 나를 죽이기 위해 제 손으로 브레이크 선을 잘랐어. 그녀에게 예비 열쇠를 준 것도 당신이야. 그녀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준 것도 당신이고. 당신이 제 손으로 당신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저승길로 보낸 거야? 평생 감옥에서 내가 낳지도 못한 아이의 울음소리나 들으며 살아.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박지훈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끝없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조사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복도 끝에 창문을 보았다. 비가 그쳐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다. 비록 겨울 햇살이라 온기는 없었지만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3개월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의 법봉이 무겁게 내려치며 둔탁한 땅 소리를 냈다. 피고인 박지훈,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박지훈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가슴에는 붉은색 수인번호가 찍혀 있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살이 쏙 빠져 해골 같았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광대뼈는 튀어나왔으며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빨려나간 시체처럼 선고 결과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허공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 나는 상상했던 것만큼의 희열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이 텅 비어 내장이 파헤쳐진 인형 같았다. 끝났다. 한때 내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다가 나중에는 냉담한 폭력을 행사하고
마지막에는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남자는 이제 저 사각의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법적 아내로서 기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지만 그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나는 재산 보전 및 분할을 신청했다. 그가 중대 형사 범죄의 유책 배우자인데다 내가 제공한 그가 혼인 기간 중 재산을 이지영에게 빼돌린 증거들 덕분에 법원은 그의 명의로 남은 거의 모든 자산을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내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그것도 큰 돈은 아니었다. 그는 사치를 부리느라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 외제차는 할부였고 집은 전세였다. 유일하게 값진 것이라고는 이지영이 사망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소송 덕분에 오히려 그가 이전에 이지영에게 몰래 넘겨주었던 주택 구매 자금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내 피땀 어린 돈이었다. 법원 문을 나설 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마치 총성 없는 전쟁터 같았다. 한수아 씨,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남편분께서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께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크가 창과 칼처럼 내 앞에 들이밀어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내 시선은 그 탐욕스러운 렌즈들을 훑고 지나가 멀리 앙상한 나뭇가지에 멈췄다. 까치 한 마리가 가지 끝에 앉아 깍깍 울고 있었다.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목소리는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제 옆에 누운 사람이 악마인 줄도 모르고 3년을 보낸 것을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그 아이도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나는 다시 선글라스를 꼈다. 눈 밑에 알아채기 힘든 차가운 빛을 가렸다. 이제 잘 살아보려고요.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목까지 2배로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인파를 헤치고 나는 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얀색의 새로운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되찾은 돈으로 산 새 차였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가죽 시트의 감촉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차 안에서는 묵은 담배 냄새나 곰팡이 냄새 대신 기분 좋은 새 차 가죽 냄새가 났다. 나는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부드러운 굉음을 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고 그 복제 앱을 완전히 삭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지훈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이지영의 부서진 얼굴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매일같이 꿈꿀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벌이다. 그리고 나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부드럽게 차선으로 진입해 서울의 분주한 거리 속으로 합류했다. 햇살이 앞 유리를 통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번에는 핸들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바다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산 정상에 올라 별을 보고 혹은 그저 마트에 가서 신선한 사과 한 알을 사도 좋았다. 다시는 누구도 내 브레이크를 끊을 수 없다. 내 인생을 조종할 수도 없다. 나는 백미러를 보았다. 그 음울한 법원 건물이 저 멀리 뒤로 밀려나 점점 작아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내 입가에 마침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잘 가, 박지훈. 앞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가 무한히 넓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엔드.